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제 이름은 순이, 올해 69살입니다. 평생을 아들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한 번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 제 어머니로서의 삶 전체를 뺨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골에서 아들 부부를 만나러 올라왔습니다. 깨끗하게 키운 채소와 닭 몇 마리,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들이 좋아하던 쑥떡을 챙겨왔죠. 대문에 막 도착하자 며느리가 눈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오셨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반겼지만 그 태도는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며칠 보러 왔어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등을 돌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환영을 받으니 여러분 정말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소박한 식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일을 돕고 상을 차린 후에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앉았습니다. 국을 들고 나왔을 때 아들 부부는 이미 거의 식사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민망해서 같이 먹는 줄 알았는데 라고 묻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채식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기 반찬 안 맞으실 텐데요. 제 아들 우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은 밥을 들고 복도 끝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다 먹기도 전에 거실에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했지. 엄마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집이 누구 집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싱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잤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손주를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쪽파를 썰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는 닭죽을 좋아하지 생선죽 안 먹어요. 괜히 고생하셨어요. 저는 일그러진 미소로 엄마가 착각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착각한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섰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며칠만 더 있다가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국이 너무 짜요. 시골에서 혼자 먹는 줄 아세요? 며느리는 국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뜨거운 국이 제 다리에 튀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가만히 섰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와 한숨만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 좀 제대로 해봐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무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채의 집등기와 하나는 아이들이 사는 도시의 집, 하나는 제가 시골에 새로 지은 작은 집, 둘 다 제 명의였습니다. 한 줄 한 줄,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쪽지를 써서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며칠 시골에 다녀올게. 밥 기다리지 마.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들고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외버스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무능하다고 했지? 엄마가 어떻게 다 잃는지 보여줄게. 버스가 시골 터미널에 도착하자 저는 낡은 바하바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손주 돌보러 온 할머니인 줄 알았겠지만 누구도 제가 복수의 준비를 하러 온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옛집, 남편과 30년 넘게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깨끗하게 수리한 단층 집이죠. 대나무 침대에 누웠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채의 집등기가 제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한 채는 도시의 집, 한 채는 마을 초입의 대지.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의 이름으로 사서 눈에 띄지 않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잘 됐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생전에 우리 땅을 명예 이전해준 변호사 현식을 찾아갔습니다. 순희 씨, 세상에 10년 만이네. 건강했어요? 네, 혹시 예전 땅 계약서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죠. 왜 필요해요? 저는 모든 등기와 서류를 책상에 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재산을 제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모두 양도하고 싶어요. 아들 이름도 아니고 드러나지도 않게 현식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며느리가 저를 가난하고 무능하다며 욕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저는 말로 복수하지 않아요. 법으로 복수할 거예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했으면 제가 할게요. 그런데 누구에게 넘겨요? 저는 주머니에서 수혜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윤정, 제가 돌보던 옛 제자입니다. 현식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가족도 아니네요. 네, 그래도 혈육보다 더 믿어요. 저는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현식 씨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3일 만에 신속히 처리됐습니다. 3일 후, 저는 다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 엄마 올라갈게. 옛날 그 빵집에서 만나자 저는 윤정을 길가의 작은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어둑한 불빛 아래 아이는 예전과 달리 머리를 짧게 자르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예의는 여전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가 저를 잊으신 줄 알았어요. 누구 잊어도 학비 없어서 울던 너는 아니지. 윤정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는 등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를 구해주는 거야? 엄마,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너는 그 아파트의 주인이야. 엄마가 몇 달만 임대할 테니 그 애들 잠깐 살게 해줘. 하지만 너는 집주인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해. 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봐. 엄마는 걔네가 관리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알게 하고 싶어. 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알겠어요. 남의 집에 얹어 사는 맛을 좀 보게 할게요. 그날 저녁 나는 빈손으로 아들 집 앞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12층 아파트를 올려다봐도 마음에 아무런 파동이 없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를 보더니 찡그렸다. 엄마, 시골로 가셨잖아요? 응, 갔다가 다시 왔어. 아직 말 못한 게 있어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여전히 차갑고 자기중심적이었다. 가족들은 막 저녁을 마친 참이었다. 며느리는 입을 닫고 팔짱을 꼈다. 또 무슨 일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열어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집, 엄마가 이미 양도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야?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이야? 집 팔았어. 이제 너희는 남의 집에 사는 거야? 살고 싶으면 임대 계약서 써, 아니면 나가. 며느리가 소리쳤다. 뭐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우리 여기 몇 년이나 살았는데 매달 거의 1,000만 원씩 갚았어요. 나는 차갑게 바라봤다. 남편 돈으로 갚은 거지. 집은 4명이야. 어디에도 너희 이름은 없어. 며느리는 떨며 눈을 부릅떴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 엄마 여기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욕먹으면서 살길 바래? 엄마. 아니. 엄마는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등을 돌려 문을 나섰다. 바로 그때 윤정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이 집을 새로 산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두 분은 제 세입자입니다. 여기 임대계약서입니다. 서명 안 하시면 48시간 내에 나가주세요. 나는 뒤돌아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조각상처럼 서 있는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 엄마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지? 시골로 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두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엄마가 이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골의 허름한 하숙집 문턱에 앉아 생강차를 홀짝이며 전화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수화기 너머로 윤정이 말했다. 엄마, 걔네 난리 났어요. 며느리는 미친 듯이 울고 남편은 엄마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냥 놔둬. 엄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윤정이 웃었다. 알겠어요. 정각 8시, 윤정이 집 문을 두드렸다. 이제 그 집은 그의 것이었다. 차가운 얼굴로 3개월 임대계약서를 들고 와 명확히 규정했다. 임의로 수리 금지, 소음 금지, 수도 과다 사용 시 단수. 며느리가 종이를 들고 읽으며 욕했다. 수도 과다 사용 금지라니? 우리가 하숙생이야 뭐야? 윤정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맞아요. 지금 하숙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집주인입니다. 아들이 잠옷 차림, 헝클어진 머리로 방에서 나왔다. 윤정아, 이게 뭐야? 우리 엄마는? 순희 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이 집은 전적으로 제 권한이에요. 아들은 창백하게 변했다로 얘기하자고 손짓했지만 윤정은 손을 저었다. 아무 사적인 얘기 없어요. 이 집은 이제 당신 엄마 것도 당신 것도 아니에요.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손주가 방에서 기어나와 상황을 이해 못한 채 내게 손을 흔들었다. 윤정이 영상통화로 상황을 보여주자 나는 겨우 차 한 모금을 삼키며 울컥함을 눌렀다. 내가 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약해지면 누가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겠는가? 윤정이 계약서를 계속 읽는다. 월세 300만 원, 한 달치 보증금 선납. 전기, 수도는 별도,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300만 원? 며느리가 소리쳤다. 이 집은 우리 시어머니 명의인데 내가 뭔데 돈을 내라 그래? 저는 당신보다 시어머니가 더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임대계약서에 서명했다. 며느리는 남편을 노려보며 죽일 듯했다. 3일 뒤 윤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걔네 지옥처럼 살아요. 매일 밤 싸우고 며느리는 엄마 고소해서 정에 찾겠다고 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고소해라. 서류상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내 죄가 있다면 너무 잘 키워서 지들이 우주 중심인 줄 알게 만든 죄뿐이다. 일주일 뒤 윤정이 보낸 녹음 파일을 받았다. 그 안에서 며느리는 분명히 말했다. 저 노인네 죽으면 우리 집 다시 우리 거 되는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3번이나 다시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손이 떨리며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음 잘 보관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엄마는 손주를 그런 인간한테 맡길 수 없어. 그날 오후 나는 예고 없이 시내로 올라갔다.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를 보더니 귀신 본 듯 얼어붙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손주 데리고 놀러 가려고. 바빠요. 이 집은 이제 엄마 집 아니에요. 그럼 손주도 못 아나? 안 돼요. 나는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아이를 바라봤다. 얼굴은 더럽고 옷은 뒤집혀 있고 입엔 더러운 플라스틱 장난감이 물려 있었다. 나는 묻지 않고 아이를 안아 들었다. 아이는 울지 않고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나 시골 간다. 하지만 다음에 올 땐 빈손으로 안 올 거다. 그날 밤 나는 손주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장을 쓰기 시작했다. 윤정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며느리의 독한 말이 담긴 녹음, 이웃의 증언까지 모두 첨부했다. 나는 다짐했다. 손주를 되찾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순이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소송을 하고 싶어요. 누구를요? 제 친아들과 며느리를요. 손주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정말 확신하세요? 네. 이 사건 시끄러울 텐데요. 평온은 필요 없어요. 정의가 필요해요. 나는 소장을 들고 구청 법원 앞에 섰다.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칼로 베인 듯 아팠다. 어느 누가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한때 자신을 엄마라 불렀던 사람의 손에서 손자를 되찾으려 한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소송을 제기했고 며느리가 내뱉은 독한 말이 담긴 녹음 파일부터 분노에 차 손자를 밀치는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은 즉시 사건을 접수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14일 이내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니 기다리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당당했다. 3일 후 윤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언니가 소리 지르며 엄마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고 해요. 나는 비웃었다. 명예훼손이면 법정에서 말하라 해. 윤정이 머뭇거렸다. 어젯밤에 그 사람이 컵을 깨고 서류를 태운다고 했어요. 엄마 아들이 말려도 못 말려요. 이제 그 사람은 귀신보다 아내가 더 무서운가 봐요. 잘 됐다. 법정에 가기 전에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게 내버려둬. 7일째 되는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대방이 반소를 냈습니다. 일부러 소란을 일으키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말없이 가방을 열어 두 부부의 서명이 들어간 집 임대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그들은 내 집에 얹혀 살아요. 나는 내 소유의 합법적 재산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무슨 소란이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판은 확실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는 거예요. 10일째 되는 날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멈출 수 없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엄마가 너희 부부를 고소하고 있다고? 아니야. 엄마는 손자를 구하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더 이상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필요한 서류, 이웃의 증언서, 8분짜리 CCTV 영상을 다시 정리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다. 나는 한 엄마로서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 한다. 내 자식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다. 재판 날이 왔다. 나는 연한 회색 아우자이를 입고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고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법정에 들어섰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평생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며느리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아들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순희 씨, 어떤 근거로 손자의 양육권을 요구합니까? 나는 분명한 목소리로 일어섰다. 며느리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고 아들은 아이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내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다. 녹음, 사진, 증언서가 법정에서 차례로 읽혔다. 손자가 밀려 넘어지는 영상이 재생될 때 아이의 울음소리에 법정이 숙연해졌다. 방청객 중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도 있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이 떨렸다. 변호사가 손을 들어 며느리의 반박을 막았다. 잠시 앉으세요. 곧 기회가 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내가 며느리를 질투하고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재산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집도 내가 돈을 내서 샀어요. 내가 누구를 질투하죠? 판사는 서류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증인이 있습니까? 나는 신호를 보냈고 이웃 명자가 들어왔다. 마르고 이가 거의 다 빠졌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그 집 맞은편에 삽니다. 순희 씨가 식탁에서 쫓겨나는 것도 봤고 아이가 울어도 아무도 달래지 않는 것도 봤어요. 저는 충분히 봤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15분간 휴정입니다. 이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와 돌벤치에 앉았다. 등에 땀이 흥건하고 손은 차가웠다. 나는 떨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겼을 때의 떨림이었다. 내가 이기면 아들은 더 이상 나를 볼 낯이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할지 몰랐다. 15분 후 우리는 다시 법정에 들어갔다. 판사는 한 사람씩 바라보다가 판결문을 읽었다. 증거와 자료에 근거하여 법원은 손자의 임시 양육권과 보호권을 순희 씨에게 6개월간 부여합니다. 친부모는 방문할 수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섰고 며느리는 주저앉았으며 아들은 미동도 없이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손자를 안고 법정을 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아이는 내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평생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는 잠든 손자를 안고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시외버스에서 마음은 복잡했다. 손에 쥔 기저귀 가방이 떨렸지만 그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떨림 때문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공식적으로 다시 엄마가 된다. 하지만 손자의 엄마로서 집에 도착해 텅 빈 방을 정리하고 대나무 침대 옆에 작은 요람을 놓았다. 요람 앞에는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오래된 손수건을 걸었다. 우진이가 어릴 때 받았던 선물이다.
이제 손자의 차례가 되었다. 손수건은 바람에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우유를 타서 한 숟가락씩 죽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저리고 눈은 침침했지만 입가에는 늘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칭얼거리지 않았다.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었다. 아이는 나를 할머니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두 글자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아팠다. 윤정은 가끔 들러 장난감과 아기 옷을 가져왔다. 엄마, 나 곧 싱가포르로 단기 연수 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엄마는 평온만 있으면 돼. 너나 잘 챙겨.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아직도 지켜보고 있어요. 며느리도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자신을 돌아볼 생각이 없나 보네. 그럼 대가를 치르게 놔둬. 일주일 후 며느리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윤정이 전화해서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 여자 급성 불안장애래요. 의사 말로는 우울증이래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우유와 기저귀를 바구니에 담아 이웃에게 반나절만 손자를 맡기고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다. 우리 며느리는 홀쭉하게 마르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깊이 들어갔다. 며느리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종이에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 조용히 선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말했다. 엄마, 왜 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으면서 고소해요? 엄마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메마르고 건조했다. 내가 잘못했고 엄마가 맞아요. 하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다. 내 손주가 웃으며 입에 과자를 넣고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있었다. 얘는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얘에겐 엄마가 필요해. 그럼 엄마가 데려오세요. 아니야. 내가 건강해지면 시골로 와. 내가 얘를 데려가려면 얘한테 허락받아. 엄마한테가 아니고. 그녀는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 모를 줄 아세요? 매일 밤 꿈에서 얘가 우는 걸 봐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며느리의 손이 나뭇잎처럼 떨리는 걸 느꼈다. 엄마는 내가 힘들기를 바란 적 없어. 다만 내가 어른이 되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만 남겼다. 내가 정말로 일어설 수 있을 때 시골에서 엄마를 만나. 나는 집으로 돌아와 손주를 안고 엄마가 한때 예쁘고 잘 웃던 소녀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주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내 며느리가 시골로 돌아와 삿갓을 쓰고 손에 물동이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깨어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꿈을 믿지 않지만 변화는 믿는다. 나를 말로 죽였던 사람이 언젠가는 뉘우침으로 나를 다시 살릴 수도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가족의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다. 7월의 무더운 어느 아침, 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다. 내다보니 내 아들 우진이 눈에 띄게 여의어 어깨에는 배낭을 메고 손에는 청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마당으로 들어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없이 계속 빗자루질을 했다. 우진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며칠만 머물러도 돼요? 나는 빗자루를 멈추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려면 일해야지. 아무도 공짜로 먹여 살리지 않아. 그는 비뚤게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네. 그날부터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나와 함께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채소에 물을 주었다. 한낮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도 그는 땀으로 젖은 옷을 입고 땅을 파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물을 내려다보는 걸 보았다. 나는 다가가 생강차를 건넸다. 너 연못에 뛰어들어 죽을 생각하냐? 그는 고개를 들어 슬프게 웃었다. 엄마, 예전에는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았어요? 나는 옆에 앉았다. 엄마는 미칠 시간이 없었지. 살아야 했으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쉽지, 행동이 어렵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약간의 자본을 달라고 했다. 뭐 할 건데? 마을 학교 앞에 빈대떡 가게를 열려고요. 그거 만들 줄 알아요?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생각하고 말했다. 좋아. 하지만 엄마 이름으로 돈 빌리지 마. 엄마가 도와주는 거 아무도 알면 안 돼. 네. 3일 후, 낡은 양철판 몇 장과 썩은 나무 탁자 2개, 다리가 부러진 플라스틱 의자 3개로 빈대떡 가게를 열었다. 그런데도 손님이 아주 많았다. 학생들은 사장님이 친절하고 잘 웃고 빈대떡이 싸다고 했다. 그는 모든 일을 혼자 했다. 빈대떡을 부치고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나는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윤정이 도시에서 내려와 내게 빵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언니, 형수, 건강해졌어요. 족이 퇴원했대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래서? 언니가 우진이 빈대떡 가게 주소를 물어봤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3일 후, 내가 채소에 물을 주고 있는데 골목 앞에 차가 멈췄다. 내 며느리 민서가 내려 손에 가방을 들고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가 짧았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 들어가도 돼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 들어와 대나무 의자에 앉았다. 나는 차를 따라 그녀에게 내밀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너는? 네, 좀 나아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말했다. 우진이 여기 있는 거 알아요? 가게 연 것도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다. 엄마, 그 사람 좀 만나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는 마을 어귀에 있어. 가봐. 그녀는 일어나 인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날 저녁 우진이 돌아와 무표정하게 말했다.
엄마, 민서가 가게에 왔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그냥 파 안 넣은 빈대떡 하나 달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보니 그의 눈이 빨갰다. 그래서 같이 앉아 먹었어요. 별말 없이 그냥 먹기만 했어요. 그럼 된 거지? 그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허락해 줄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했던 그가 이제는 어린아이 같았다. 엄마가 막을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해.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새로운 장이 곧 열릴 것을 알았다. 민서가 시골에 온 뒤로 우리 집 분위기는 달라졌다. 더 이상 우진이 혼자 부엌에서 어슬렁거리는 소리도 찬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도 없었다. 그 대신 사람들 소리, 조용한 웃음, 아이의 제잘거림, 그리고 민서가 채소를 씻고 팔을 써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와 함께 손주에게 죽을 끓이고 빨래하고 마당을 쓸었다. 우진은 시장에 가서 빈대떡 가게를 챙겼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처마 밑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밥을 먹었다. 아무도 옛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손주가 불렀다. 엄마. 엄마 민서. 나는 돌아보다가 얼어붙었다. 손주가 민서의 목을 껴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참지 못하고 나를 꼭 안았다. 나는 얼굴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요동쳤다. 그날 밤 나는 우진을 불러 차를 마시며 말했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엄마, 우리 둘이 고향에 남아도 될까요? 남아도 돼,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네, 이해해요. 엄마는 너희가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아. 엄마는 너희가 제대로 살길 바랄 뿐이야. 약속할게요. 이틀 후, 민서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엄마, 저 재봉틀 가게를 열고 싶어요. 여기서 수제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시장 쪽을 가리켰다. 저기 빈 키오스크가 있어. 임대 문의해봐. 그렇게 해서 민서는 작은 재봉틀 하나, 몇 개의 천, 그리고 손글씨로 쓴 아동복 제작, 가난한 이웃 무료 수선이라는 팻말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는 낙담하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바느질을 했다. 우진은 빵을 다 팔고 나면 들러 차 한 잔이나 단팥죽을 건넸다. 어느 날 생선을 파는 남씨가 찢어진 옷을 들고 왔다. 무료로 옷 수선해준다더니 우리 남편 옷 좀 고쳐봐.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네, 바로 해드릴게요. 사흘 뒤 동네 전체가 알게 됐다. 사람들은 민서를 착한 재봉사라고 불렀다. 나는 듣고 그냥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점 사람들이 아이 옷을 주문하고 학생 교복을 수선해달라고 찾아왔다. 민서는 하루 종일 미소를 띠고 입에는 바늘을 물고 손은 쉴 틈이 없었다. 어느 저녁 우리 가족은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오이덩굴을 스치고 해질 무렵의 햇살이 부드럽게 번졌다. 내 손자도 내 무릎에 누워 장난감 자동차를 안고 있었다. 우진이 내게 차를 건넸다. 엄마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에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기회는 내가 준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얻은 거지. 나는 그냥 막지 않았을 뿐이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예전엔 엄마가 나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 덕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나는 말이 없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밥 2그릇을 가져왔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이 밥을 먹어라. 내일부터는 더 이상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한 가족이다. 그들은 밥그릇을 받아들며 손을 떨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내 손자만이 고개를 들어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밥 먹자. 그날 밤 나는 조용한 달빛 아래 앉아 아이의 망토를 마저 떴다. 바늘 한 땀 한 땀이 새로운 걸음이었다. 다른 길이었다. 확실한 것은 없지만 나는 어두운 골목 끝에서 빛을 봤다. 그리고 가끔 그것만으로도 엄마에겐 충분하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요, 여러분. 손자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온 지 벌써 3달이 넘었네요. 이제 일상은 소박하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 뒤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손자에게 우비를 입혀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는데 윤정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엄마 며느리, 민서 언니가 예전에 도시에서 빚지고 도망갔다고 옛 지인이 고발했어요. 나는 멈춰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게 몇 년 전 일이야? 거의 3년 전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필로 쓴 대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처마 밑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이제 막 시작한 재봉틀 가게 평판에 영향이 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민서를 불러 이야기했다. 너 엄마한테 빚진 일 숨겼니?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이 빨갛게 물들었다. 네, 그때 사기를 당했어요. 온라인 투자에 다 잃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얼마야? 400만 원, 4천만 동, 이요. 지금은? 그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요. 한 번에 다 갚을 돈이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채소 팔고 닭 팔아 모은 돈, 거의 200만 원, 2천만 동이 있었다. 이걸로 반 먼저 갚아. 임시로 써.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올려다봤다. 엄마,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의 일이야.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함께 짊어져야지. 우지는 문 뒤에서 몰래 듣고 있다가 나왔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이번 달 빈대떡 가게에서 70만 원, 700만 동 넘게 벌었어요. 제가 조금씩 갚을게요.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이제 두 사람에게 예전처럼 거만함이나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진심만 남았다. 다음 날, 민서는 도시로 올라가 채권자를 만났다. 그녀는 카페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실종된 줄 알았어. 죄송해요. 여기 반은 갚을 돈이에요. 나머지는 3개월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상대는 민서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순이 아주머니가 중재해 주셔서 만났어요. 그분은 신용 있는 분이니까. 민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민서는 나를 안으며 눈물로 말했다. 엄마, 나를 이렇게 믿어준 사람은 엄마가 처음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한 번도 낳지 않은 딸처럼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주일 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민서의 재봉틀 가게로 몰려왔다. 나쁜 소문 때문이 아니라 우란절 옷을 주문하려고 온 것이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우리는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을 믿어요. 과일 장수 숙자가 말했다. 민서는 벌떡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가게는 손님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졌다. 어떤 사람은 원단을 사러 오고 어떤 사람은 중학생 딸 옷 스타일을 상담하러 왔다. 작은 가게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우리 가족은 후방나무 아래에서 팥죽을 먹었다. 손자는 아빠 무릎에 머리를 얹고 민서가 새로 만들어준 손베개를 안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하다는 걸 느꼈다. 엄마. 우진이 말했다. 우리 이제 도시로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충분해요. 그래, 여기서 제대로 살면 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는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없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작은 집은 한때 촌스럽고 가난한 집으로 무시받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잃었던 두 사람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어느 날 민서가 내 곁에 와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엄마, 저 양육권 철회 신청을 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나를 다시 받아주길 공식적으로 원해. 나는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마음이 잠잠해졌다. 내가 이 아이를 곁에 두기 위해 얼마나 싸워왔던가. 이제 나는 아이를 놓아줘야 하는가? 하지만 나는 안다. 진정한 사랑이란 아이가 정말로 사랑해줄 진짜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했다. 엄마는 내가 정말 준비됐다고 느낄 때만 서명할 거야. 민서는 내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약속할게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 3주 뒤 민서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육권 신청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이름을 올리는 공동 프로젝트 신청서였다. 지역의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무료 재봉 수업을 여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이거 내가 생각한 거야? 네, 우리 둘 다 예전에 잘못한 적이 있으니 뭔가 옳은 일을 해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료 수업? 돈은 어디서 나서? 아무한테도 안 받을 거예요. 엄마가 뒷마당만 빌려주시면 돼요. 원단은 재고 남은 곳에서 얻고 재봉틀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주일에 2번, 사람 많이 필요 없어요. 나는 잠잠히 햇살 가득한 마당을 바라봤다. 예전엔 벼랑을 말리고 채소를 널던 곳, 이제 곧 교실이 될 것이다. 엄마가 빌려줄게. 하지만 엄마 이름은 올리지 마. 엄마가 교실을 여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다들 엄마가 저를 사람답게 다시 가르쳐줬다는 걸 알아요. 나는 피식 웃으며 민서의 이마를 톡 쳤다. 그럼 해봐. 근데 못하면 내가 책임져. 2주 후 첫 수업이 열렸다. 학생은 4명뿐이었다. 생선장수 숙자, 가정부였던 보라, 남편을 잃은 한 언니, 그리고 중퇴한 16살 소녀. 민서는 교단에 섰고 나는 뒤에 앉아 나무자로 학생들의 자세를 가끔 바로잡았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즐거웠다. 수업이 끝나자 숙자가 땀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내가 가방을 만들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민서 씨, 순이 어머니 고마워요. 나는 웃기만 했지만 가슴속엔 따스한 불길이 번졌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수업은 점점 붐볐다. 옆 동네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여성들은 야간반도 요청했다. 어느 날 민서가 내게 다가와 종이를 내밀었다. 엄마, 작은 재단에서 지원을 받게 됐어요. 우리 모델이 좋다고 해서 재봉틀 몇 대 더 기부해주고 싶대요. 나는 종이를 보며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예전에 엄마가 1,001롤씩 얻으러 다닐 때 사람들이 저 할머니 미쳤다고 욕한 거 알아?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미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우진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그럼 나도 수업 들을 수 있어?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늦었어요. 남자반은 안 해요. 그럼 내가 재봉틀 닦고 의자 정리하고 물 나르는 건 돼? 돼요. 월급은 매일 밤 팥빙수 한 그릇이에요. 나는 두 사람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폭풍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곳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붉은 노을이 질 때 나는 손주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했다. 사람들이 손주를 보며 물었다. 이 아이가 순이 할머니가 양육권을 지키려던 그 아이지? 응, 지금은 행복하게, 착하게 잘 지내.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멈춰서 물은 사람을 바라봤다. 무엇을 후회해요? 자기 자식을 상대로 소송까지 했던 거려. 나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 손에 이 손주도 없고 재봉을 가르치는 며느리도 없고 사과할 줄 아는 아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나는 더 말하지 않고 손주의 손을 잡고 계속 걸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자두나무 아래서 식사를 하는데 손주가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뭐 하면 돼?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민서 엄마처럼 교실 열고 아빠처럼 빵 팔고 싶어. 온 가족이 웃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머니가 지금 내 아빠처럼 책상 닦고 물 들고 다닐게. 민서가 웃었다. 근데 할머니는 월급을 팥빙수로 안 받을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내 월급은 너희들이 바르게 사는 걸 보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그달 말, 마을에서 농촌 창업 모델 시상식이 열렸다. 아무도 우리 집 뒷마당의 작은 교실이 3대 대표 모델 중 하나로 뽑힐 줄 몰랐다. 민서는 연설자로 초청받았다. 민서는 많이 떨었고 손에 든 종이가 대나무잎처럼 흔들렸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이 교실은 저에게 과거의 빚을 갚게 해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줬어요.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나는 마당 끝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잘못을 씻어내는 걸 봤기 때문이다. 행사가 끝난 뒤 군에서 누군가가 와서 모델 확대를 제안했다. 순이 어머니가 시작하신 거죠? 여정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던 중 마을에서 교실 이름을 다시 뿌리는 교실로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이 정말 딱 맞았다. 몇 주 뒤 나는 시청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손주에 대한 임시 후견 종료와 친부모에게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넘긴다는 판결문이었다. 동봉된 동의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나는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손에 든 펜이 떨렸지만 결국 내려놓고 민서와 우진을 불렀다. 엄마가 진짜로 묻는다. 너희 정말 준비됐니? 네, 다시는 아이가 사랑 없이 자라게 하지 않을게요. 민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우진이 아내의 손을 잡고 덧붙였다. 우리가 또 잘못하면 엄마가 또 소송해도 돼요. 나는 웃으며 서명했다. 그날 밤 나는 손주 방을 정리했다. 이제 손주는 부모와 함께 잘 것이다. 나는 장난감을 하나하나 정돈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슬퍼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름 붙일 수 없는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손주가 달려와 나를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부터 나 새 방에서 자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기억해,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어. 힘들면 언제든 예전 방으로 돌아와도 돼.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항상 할머니랑 같이 밥 먹으러 올 거예요.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다. 사랑이란 꼭 붙잡는 게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어야 아이가 자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손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아이는 곰 인형을 안고 앞서서 뛰어가며 노래를 불렀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순이 할머니, 이제 이기셨어요. 나는 손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주가 갑자기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 거 맞죠? 나는 깜짝 놀랐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아버지도 내가 착한 아이가 된 걸 보고 웃고 계실 거야. 나는 착하게 지낼게요. 할머니가 슬퍼하지 않도록.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살짝 쥐어주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엄마도 완벽한 할머니도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나서고 변화를 선택하고 때로는 이를 각오를 했기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었다. 연말의 어느 저녁, 집 지붕 위로 햇살이 옅어질 무렵 나는 땅콩 껍질을 까고 있는데 대문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여인이 단정하게 차에서 내렸다. 가죽 가방을 들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혹시 순이 할머니 댁 맞나요? 나는 고개를 들어 끄덕였다.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기자입니다. 할머니께서 아주 특별한 재봉 수업을 운영하신다고 들어서 기사로 소개하고 싶어 찾아왔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신문에 나갈 필요 없어요.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너무 겸손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해요. 널리 알리면 더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쓰지 마세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마당 뒤로 안내했다. 수업은 한창이었다. 여러 수강생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바늘과 실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민서는 한 수강생에게 옷을 꿰매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나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기자가 내게 물었다.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누군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기사는 사흘 뒤에 실렸다. 내 개인 사진은 없었고 뒷마당과 고든 바느질 선 몇 줄, 그리고 한 문장이 실렸다. 순이 할머니, 바늘땀으로 희망을 다시 심는 사람. 마을 사람들은 기사를 읽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숙자가 자랑했다. 나 순이 할머니 제자야. 기사에 내 사진도 나왔어. 나는 그저 웃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 과거의 누군가도 그 기사를 읽은 것이다. 또 다른 어느 저녁,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상우. 그는 내 사촌 동생이었다. 10년 전 돈을 빌려가고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다. 누나, 나 누나 보러 왔어요. 나는 풀다발을 든 채로 일어나 차갑게 쳐다보았다. 뭘 하러 왔어? 기사 읽었어요. 누나가 잘 사는 걸 보니 기뻐요. 그래, 잘 됐네. 왔으면 앉아서 차나 마셔. 하지만 돈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마.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돌벤치에 앉았다.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일해요. 월급이 많진 않지만. 혹시 나도 재봉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놀랐다. 그가 배우고 싶다고 한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번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우는 건 괜찮아. 하지만 우리 수업은 모두 신청서를 내야 해. 아는 사람이라고 오대는 없어.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나는 가족들에게 상우가 돌아온 이야기를 했다. 민서가 망설였다. 엄마, 정말 가르칠 거예요? 잘못을 알고 고치려는 사람을 엄마는 거절하지 않아. 사흘 뒤 상우가 손글씨로 쓴 종이를 들고 다시 왔다. 이름 상우, 45세. 재봉 기술을 배워 자립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마음에 준비해. 이제 수업에 남자 한 명이 추가되었다. 여성 수강생들은 처음엔 그를 어색하게 바라봤지만 그가 조용히 서툴게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미소를 지었다. 민서가 물었다. 엄마는 예전에 엄마를 떠난 사람도 받아주면서 화 안 나요? 엄마도 그 기억을 다 태워버리고 싶었던 적 있어? 하지만 지금은 생각해. 용서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가볍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손주가 집, 부모님, 그리고 흰머리 할머니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것들이 이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초겨울 어느 아침, 뒷마당 채소밭에 안개가 자욱할 때, 내 사촌 상우가 재봉틀 앞에서 실을 조정하며 진지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마루에 앉아 뜨거운 차를 들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민서가 다가와 상우에게 빵 봉지를 건넸다. 아침 드세요. 매일 제일 먼저 오시잖아요. 저도 좀 쑥스러워요. 상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나도 내 자신이 좀 쑥스러워. 몇 년 동안 놀기만 하다가 이제야 돈의 소중함을 알겠어.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엄마, 낮에 일하는 사람들 위해 저녁반을 하나 더 만들면 어때요?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누가 가르칠지 생각해봐야 해. 엄마는 나이 들어서 밤늦게는 힘들어. 상우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괜찮다면 내가 기본 수업 정도는 해볼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등을 돌렸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가르치려면 가르쳐. 하지만 단을 한 땀이라도 잘못하면 스스로 풀어야 해. 네, 약속할게요. 야간반 첫날, 퇴근이 늦은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입은 채 쑥스러운 미소로 마당에 들어섰다. 상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자리에 앉히며 손을 떨며 천을 폈다. 나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순이 아줌마는 수업 안 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선생님이 처음으로 수업하시니까 나는 그냥 앉아서 차만 마실게요. 수업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노란등이 큰 자두나무에 걸려 따스한 빛을 내고 시계 바늘은 이 집의 평온한 심장 박동처럼 움직였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젊은 여공이 내 귀에 속삭였다. 아줌마, 상우 씨는 좀 서툴러도 정말 귀여워요. 말할 때는 어색하지만 일은 정말 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함을 아는 사람은 고칠 줄 아는 사람이야. 상우는 점점 반의 일원이 되어갔다. 매일 저녁 일찍 와서 책상을 정리하고 물을 준비하고 재봉틀을 닦았다. 반에서는 농담 삼아 그를 여자 앞에 약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모두 크게 웃었다. 어느 날 점심, 상우가 조심스럽게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군에서 직업교육 강사 자리를 얻었는데 가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내 생각은 어때? 밖에 나가면 옛날 친구들과 다시 엮일까봐 무서워요. 또 실패할까봐. 나는 한숨을 쉬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도 두렵다면 준비가 안 된 거야. 여기서는 적어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찢었다. 나는 막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반 친구들은 민서가 만든 옥수수 팥죽을 함께 먹었다. 우지는 팥죽을 나누며 장난꾸러기 아들이 벌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두가 크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내가 채소에 물을 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리쳤다. 순이 아줌마. 큰일 났어요. 나는 달려나가 보니 민서가 길가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소매에는 피가 흥건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무슨 일이야? 민서는 헐떡이며 말했다. 누가 밀었어요. 길을 건널 때 나는 그를 집 근처 보건소로 데려갔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몇 반을 꿰매야 했다. 윤정은 그날 밤 도시에서 바로 돌아왔다. 이야기를 듣고는 멍하니 말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민서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예전에 고리대금에 엮인 적이 있어요. 어쩌면 과거가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우진을 불러 말했다. 내일 민서를 데리고 시내로 가서 예전 일을 확실히 밝혀. 더는 피하지 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처마 밑에 앉아 옷에 번진 핏자국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세상을 만들어주려 해도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큰 바람이 불어온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우지는 민서를 데리고 시내로 갔다. 나는 집에서 불안하게 시계를 보며 대문을 나가 기다렸다. 거의 점심 무렵 전화가 울렸다. 우진이었다. 엄마, 우리가 짐작한 대로야. 예전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제 침묵의 대가로 돈을 더 내라고 해. 얼마나? 3천만 원이래. 안 주면 채무증서를 공개해서 사회적 압박을 준대. 나는 전화를 꽉 쥐었다. 한 푼도 주지 마. 변호사 불러. 네, 이미 연락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돈이 많대요. 돈이야 상관없어.
법은 법이야. 너희는 거기 있어. 엄마가 뒤를 책임질게 나는 전화를 끊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날은 아무도 재봉을 배우지 않았다. 나는 교실 문을 닫고 일주일 휴강 공지를 붙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옛 친구인 현식 씨 집을 찾았다. 그는 퇴직한 사법 공무원이다. 아직 경제경찰과 연락하세요? 응,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누가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 해요. 현식 씨는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내 일이 아니야. 며느리 일이야. 하지만 그들이 며느리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지. 이틀 후 경찰이 우진에게 연락해 협박 내용을 확인하자고 했다. 민서도 함께 가서 서류와 협박 메시지 전체를 제출했다.